그러면 사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에이티넘한테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 사업 잘해서 크기만 잘 키우면은 후속 투자는 여기서 해주겠구나라는 신뢰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또다시 등장한 조혜리 기자입니다. 네, 신입사원이 들어도 좋고 팀장님이 들어도 좋고 사장님이 들어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미래의 사장님이 들으면 더 좋은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인트로 멘트를 해냈어요. 네, 오늘은 네,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과 함께 하고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인데요. 정말, 예, 두 번째로 게스트를 하게 된가 뭔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떨립니다. 네, 이번에 지혜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투자사 파헤쳐 보기 그 세 번째 편을 지혜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투자사는 어딘가요? 예,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 혜리 기자님이 첫 편 알투스를 아주 화려하게 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기복 기자님이 카카오벤처스를 아주 깊이 있게 파주셨는데요. 오늘 들여다볼 투자사는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그렇죠. 에이티넘 정말 핫하죠, 진짜. 맞습니다. 저희가 일찍 다룰 만한 그런 VC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진짜 업계 최고참이고, 맞아요. 벤처 투자의 명가 막 이런 예. 수식어가 진짜 아깝지 않은 곳인데요. 예, 진부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핫한 VC가 어디야 하면은 거의 첫 손에 늘 꼽히는 투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주 한번 제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역사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누가 처음에 만들었나요?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는요, 1조 갑부 증권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입니다. 네. 이분이 1948년생이신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연극 배우도 하셨고 연출가로 이름을 알리셨던 고 이혜랑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이민주 회장이. 네. 예, 근데 이분이 진짜 거물이신 게 심지어 나무 위키에 이혜랑 선생님의 삶의 궤적이 상당히 상세히 적혀 있다. 나무 위키에 문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 바로 밑에잖아요. 나무 위키에 항목 있어? 그러면 항목 있으면 좀 믿을 수 있고. 대중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민주 회장님은 연세대 통계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1975년에 조선무역이라는 완구업체를 먼저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히트쳤던 게 이렇게 껴안으면은 심장이 뛰는 고민형. 하트 투 하트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진짜 엄청 히트를 쳤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히트를 쳐서 그 돈으로 거의 미천을 삼으셨다고 하는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 인형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딱 보면 이 인형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종잣돈 역할을 그렇게 하트 투 하트베어로 이렇게 삼아서 아무튼 돈을 많이 버시고 그걸 미천을 삼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에 투자회사인 한미창업투자를 창업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이티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업계에 뛰어드셨는데요. 1990년대에 국내 케이블 TV 시장을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투자도 하시고 안목이 있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이 회장님이 경동 케이블 TV를 시작으로 해서 소규모의 유선 방송사들을 계속 매입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CNN 커뮤니케이션, 딜라이브 여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케이블 TV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죠. 이러면서 CNN 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확 오르고요. 이때 이제 이거를 요 보유 지분을 MBK 파트너스한테 매각을 하면서 약 1조의 거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주 회장님은 이후에 2009년에 조선 INC의 이름을 에이티넘 파트너스로, 그리고 2010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창업 투자 요거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지분을 좀 살펴보면 에이티넘 파트너스의 지분을 보면 현재 이민주 회장 외 1인이 지분 100%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32.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송에서는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얘기만 한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는 항상 약간 들어도 매번 재미있는 재밌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꼭 VC들 이렇게 오래된 곳들 보면은 이름이 꼭 한 번씩 바뀌시더라고요. 헷갈려.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해서 한미창업투자가 지금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맞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네.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2000년에 신기천 대표님이 취임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신 대표님은 1989년에 에이티넘 인베가 한미 창업 투자이던 시절에 투자 심사역으로 입사를 하신 다음에 한 30년 넘게 재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거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입지를 구축한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2011년에 그 업계 최초로 1,000억 원대 펀드를 결성을 네. 했어요. 이때 이런 게 이 정도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국내 벤처 펀드 대형화를 주도한 게 에이티넘이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단한 것이 펀드 규모만 키운 게 아니고요. 그 조합을 청산하면 이제 내부 수익률이란 게 나오는데 네. 요것도 되게 높게 기록을 하면서 정말 국내 주요 LP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아온 V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결성한 펀드를 보니까 LP들이 참여한 데를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이 8번을 참여를 했고 네. 네이버는 4번을 참여를 했고 한국 IT 펀드는 3번 연속 출자한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진짜 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8번에 네. 이렇게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규모도 큰데 막 진짜 내부 수익률까지 높고 이건 막 공부도 잘하고 스타일도 좋은 그런 다 가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운영 전략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원펀드 전략이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딱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펀드를 운영하는 대신에 딱 하나의 펀드만 운용을 하고 투자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그 큰 대형 펀드에다가 투자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엄청 극대화시키는 그런 네. 방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기 한 심사역이 18분 정도 계시는데 네. 그 운영 인력도 한 펀드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네. 한 펀드 내에서 산업별로 혹은 성장 단계별로 되게 지속적으로 투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펀드 규모가 되게 크니까 뭐 가령 A라는 초기 스타트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여기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A가 정말 사업을 잘해서 성장을 하면 계속 후속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에이티넘한테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 사업 잘해서 크기만 잘 키우면은 후속 투자는 여기서 해주겠구나라는 신뢰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요게 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원펀드가 약간 출자자 그러니까 LP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도 별로 없어서 또 좋다는 그쵸, 얘기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못하는 거래요. 그만큼 에이티넘이 LP들한테 신뢰를 되게 많이 받는다는 맞습니다. 의미 같고요. 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선 진짜 든든한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약간 에이티넘 입장에서도 수많은 VC 중에 자신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말에는 운용자산 1조 클럽의 이름을 드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2022년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 50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서 코스닥 우량기업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 VC 중에서 참고로 우량기업으로 분류된 데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랑 미래에셋 벤처투자랑 우리기술투자 딱 세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네. 예, 한마디로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정리하면 전통의 강호. 예. 그러나 힙함까지 갖춘 네. 현재까지도 무서운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는 약간 굉장히 네. 괴물 같은 투자사라고 할 수 어르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느낌. 어르신 이것까지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원펀드 전략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약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뉴스가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 또 펀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예, 이게 무려 이 펀드의 규모가 이제 무려 8천억 원 이상이어가지고 네네. 또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엄청 크네요. 예, 이 에이티넘의 이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는
벤처 투자 업계 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역사예요. 에이티넘의 역사. 2014년에 업계 최초로 2천억 원대 펀드를 결성을 하더니 2018년에는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5,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는데 그걸 또 아득하게 뛰어넘는 8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약간 에이티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에이티넘뿐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아니 너무 큰 게요. 보통 VC들이 막 AUM 5천억만 돼도 뭐 중형 이렇게 볼 수 있고 8천억 원이면 그냥 대형 VC거든요. 네, 근데 그 AUM을 한 펀드에 담아버린다. 정말 좀 무섭죠. 좀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네. 압살한다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펀드 그러면 출자자 LP들은 어디인가요? 예,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딱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전에 참여했던 기존 출자자분들이 이번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1,600억 원을 출자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네. 산업은행.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 사학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를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기존부터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신규 LP로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 금융기관들도 참여를 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점입니다. 쟁쟁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펀드의 핵심 운영 인력도 화려합니다. 대표 펀드 매니저를 맡은 김재욱 부사장님을 필두로 하여 황창석 사장님, 맹두진 부사장님, 곽상 전무님 이렇게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8천억 원 펀드로 대표 펀드 매니저 데뷔를 김재욱 부사장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사에 데뷔를 했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약간 당신의 대표에 투자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기사분이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흥겹게.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요한 이름이 나와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재욱 부사장님, VC 업계 연봉킹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별명이 진짜 연봉킹이에요. 이분이 2022년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연봉이 283억 원 그걸 챙기면서 그 당시에 조수영, 여민수 카카오 전 공동대표죠. 그분들에 이어서 전체 산업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44억 원을 상반기만 받으셨다고 해요. 이제 몇십 그냥 받으시는 건가요? 근데 이분이 2016년에 두나무 기업 가치가 500억 원에 불과하던 시절에 투자를 하셔서 100배 수익을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리디 직방 같은 유니콘에도 일찍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보수를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분이 두나무가 사실 아직 상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파는 걸 정말 잘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혜님께서는 실제로 김재욱 부사장님 뵌 적도 있는 걸로 아시는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까였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팀미팅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가야죠. 갔어요. 그래서 한번 뵀는데 사실 이제 연봉킹이라고 소문이 나서 약간 쫄아서 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소탈한 매력과 유머를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카리스마는 있어서 사실 조금 쫄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당시 아웃스탠딩은 리디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구아빠 제가 뵌 김에 리디에 대해서도 리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리디에 대해서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창업자를 굉장히 신뢰를 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존중을 하는 스타일의 투자자구나라는 거를 되게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투자사는 절대 갑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역시 최고 자리에 있는 분이 오히려 겸손하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성문을 썼죠. 마음으로 나는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방송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꼭 해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역사와 개요 그리고 연봉킹님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주요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에이티넘의 대표 포트폴리오가 진짜 너무 많아요. 역사도 오래된 곳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다. 아무튼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방금도 살짝 얘기했던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정말 두나무 덕을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요. 예. 뭐 두나무는 다 아시다시피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이자 네. 대한민국 VC들에게 정말 홍익인간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저그 생각이 자꾸 나요. 맞아요. 네.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에 초기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분을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두나무에 투자한 펀드가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이었어요. 네. 여기가 2023년 3월이 원래 만기였는데요. 네. 이거를 1년 연장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네. 사실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쪼그라든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당 펀드는 이미 원금의 4배 이상 분배금을 이미 LP들한테 지급을 한 상태고요. 네. 최종 청산 시 내부 수익률이 네.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네,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청산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10% 초반만 돼도 이거 엄청 높다고 막 기사 뜨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30%는 네, 엄청나네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두나무 얘기는 왜 해도 재미있죠? 그러니까요. 화수분 같은 죄송합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어딜까요? 왠지 알 것 같습니다만. 네, 맞추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아스의 옛 아빠, 옛 친정 리디입니다. 예. 그 리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책 회사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정말 급이 달라졌다. 그렇죠. 중량의 급이 달라진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에이티넘과의 인연은 굉장히 꾸준히 이어온 투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투자사가 아니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처음 투자한 게 2013년에 10년도 더 전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네. 리디에 처음에 30억 원을 투자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정말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데요. 세계 펀드를 통해서 총 8차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총액만 62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리디는 유니콘이 되었죠. 네, 네. 그래서 투자 멀티플은 5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원금 대비 이제 예, 맞습니다. 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멀티플이. 와, 네, 그렇습니다. 약간 리디에도 약간 든든한 그런 지원군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인생 파트너예요. 네. 이제 같이 묶였어요. 600억 넘게 넣으셨으니 이제 발을 빼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 살펴볼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번엔 조금 낯선 이름인데요. 바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여기가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6년에 창업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네. 에이티넘이 여기에 4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고요. 네. 2013년에 레고캠 바이오가 상장한 다음에도 2번의 투자를 추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거든요. 진짜 큰 회사군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에이티넘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되게 후속 투자로 이렇게 계속 쏴주는 역할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근데 에이티넘이 게임사에도 투자를 좀 하지 않았나요? 게임사에도 투자를 했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만한 데가 카카오 게임즈랑 펄어비스 아주 쟁쟁한 곳이죠.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가 에이티넘이 2015년에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네. 뭐 그 이후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2020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알다시피 다들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때 지분을 매각해서 약 한 3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투자했을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한 1,000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에이티넘이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4조 6,412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계산이 안 되죠. 네.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에이티넘이 그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이란 것을 통해서 펄어비스 우선주에 한 3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배가 넘는 회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펄어비스 투자를 담당하셨던 김경엽 심사영님이 그 펄어비스로 건너가서 그 펄어비스 내에서 투자 사업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종 VC에서 포트폴리오사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약간 중립책을 맡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또 후속 투자도 많이 하니까 인연도 끈끈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건너오세요. 그러면 건너갈게요. 약간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게요. 또 그렇게 가는 회사들을 보면 얼마나 좋으면 투자자가 갈까. 네. 그래서 좀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역사와 뭐 투자 특징, 대표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사실 여전히 투자 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약간 우량 VC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기사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네. 일단은 사실 가장 최근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사실 2023년이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한 1,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네. 2022년도에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많네요. 네. 예, 그래도 성과는 좀 있는데요. 2022년 상장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투자금 회수를 네.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나 그 가운데 성과가 있기는 했다.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펀드가 만들어졌으니까 2024년에는 뭐 투자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펀드 전략으로 할 거니까 네. 이 8,000억 원 펀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행보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매체랑 에이티넘 인베의 그 키맨이신 예. 김재욱 부사장님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펀드의 약간 주요 투자 분야 이런 거 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요 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는 서비스 플랫폼 40%, 네. 바이오 헬스케어 20%, 딥테크 30%, 그리고 콘텐츠 지식 네. 재산권 IP가 10% 요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내부 수익률은 15%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벤처 펀드 전체 상위 20%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욕심. 네. 예. 그 뭐 기사에 따르면 특별히 기업 간 거래 B2B 그리고 글로벌 인공지능 AI 여기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요. 이번 펀드가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이 최대 20%로 배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에이티넘이 그렇게까지 막 해외 투자에 엄청 적극적인 VC는 아니었어요. 한 과거에는 한 10% 정도 네. 투자 비중이 그 정도였는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 말쯤에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걸 시작으로 점차 해외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제가 업계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에이티넘이 일본 투자에도 되게 관심 많다. 아마 혜리님도 예,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고. 왜냐면 일본의 그 사스 시장이 예. 한 10배가 한국보다 10배가 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한번 진입하기는 어려운데 또 진입하고 나면은 되게 맞아요. 안정적인 그런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긴 한데 이제 네. 조직 정비도 되게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23년에 에이티넘이 그로스 파트너 본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조직에 대단한 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이 조직의 수장인 네이버 출신 박상웅 전무를 중심으로 해서 네. SK 하이닉스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 박선영 상무, 그리고 컬리 출신의 정보영 HR 매니저, 그리고 퓨처플레이 출신의 구주연 PR 매니저, 요런 쟁쟁한 분들을 조직을 꾸렸어요. 네. 다양하게 꾸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로스 파트너 본부를 왜 키우냐? 이게 포트폴리오 회사를 정말 밀착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펀드가 커지면서 그 기업당 네. 투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리드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심사역들만 이 포트폴리오 사후 관리를 하기가 좀 버거워져서 그래서 그로스 파트너 본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직이 출범한 이후에 좀 변화를 보면 네. 막 에이티넘 사스데이, 뭐 에이티넘 네. 콘텐츠 데이, 뭐 이런 걸 계속 만들면서 네. 포트폴리오 회사 간의 네트워킹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열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기분 나쁘실 얘기는 아니고 약간 알토스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냐. 일단 그로스 팀 자체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근데 좋은 거는 저는 네, 따라하고 트라이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최근에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부문 대표 체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크게 4개의 투자 부문으로 나눠서 이제 각 대표를 이제 세운 건데요. 네. 4개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서비스 플랫폼, 딥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게임 콘텐츠 요렇게 나누었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 맹두진 딥테크 부문 대표, 김재욱 서비스 플랫폼 부문 대표, 곽상훈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대표, 그리고 박상호 게임 콘텐츠 부문 대표 이렇게 4분을 대표로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시장이 얼어붙어서 약간 투자금도 줄고 이러기는 했지만 뭐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부문 대표 체제라는 것도 새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달릴 거다 이렇게 하기 그쵸. 전에 팽팽하게 운동화 끈을 단단히 그쵸, 이렇게 운동화 끈을 이렇게 묶은 것이죠. 장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은 후반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깐깐하게 유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쭉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업에게는 정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업계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큰 그림이 명확하게 보여서 저는 정말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에이티나 인베스트먼트가 저희가 사실 앞에 다룬 곳들은 다들 약간 초기인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꽤 이게 후기 중에서도 진짜 약간 이름 있고 핫한 곳이라고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곳인데 오늘 아스쇼를 통해서 다들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는 유익한 방송 아니었나 생각해보고요. 좋은 방송 준비해주신 지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중요한 주제, 의미 있는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